이 페이지에 있는 그 제함자 이소를 진행하겠습니다. 48조 예소라고 하는데요. 제3자란 말은 이제 이 조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집행을 이제 할 때 집행 재산에 대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에 대해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것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다가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채무자 재산이 아닌 제함자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 그때 그런 불복을 할 수 있는 즉 제함자 이소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제3자가 주장할 수 있는 그 소송의 이런 그 부당한 집행에 대한 집행을 불허가를 구한 것인데 어떤 경우 할 수 있는 경우나 이제 그런 사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크게 중요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것도 몇 가지 점검만 하시면은 맞출 수 있습니다. 예. 자, 48조를 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1항의 제함자가 그 집행한 목적물에 대해서 그 목적물이 소유권이 있다. 주장하거나 또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다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그럼 피고를 누구한테 합니까? 그때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이때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집행에 대해서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 채권자라는 것은 이제 압류 채권자라든지 또 가압류 채권자, 가처분 채권자들도 해당합니다. 물론 이제 채무자가 제함자의 주장에 대해서 다툴 때는 채무자도 공동 피고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제함자 이소의 관할은요, 앞에서 쭉 왔던 관할과 달리 이것은 집행법원입니다. 그래서 그 압류를 한 법원인 그 집행법원이 관할이다. 이걸 굉장히 중요시 보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사무관으로서 단독이냐 합의냐 이제 그거는 법의 문제고요. 사망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가 잠정 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처분의 취소까지 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우리가 청구서 규정을 이제 준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집행 처분을 취소할 때는 담보 제공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문도 자주 나오는 조문이죠. 일단 이제 우리가 제3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원고 피고가 아닌 사람, 또 집행 채권자도 집행 채무자도 아닌 그런 제3자죠. 그랬을 때 하는 소송이다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그러면 소유권이 있다. 이건 내 거다 한마디로 내 소유권이 있다. 또 아니면 소유권이 아니더라도 내가 비록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인입니다. 그럼 임차인이면 또 저작권자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자기 점유권에 의해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점유를 보호받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렇게 점유권에 의해서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대항할 수 있을 때 얘기죠. 그래서 일단 거기 그 의의에서 보면 이제 일단 적용 범위가 중요한데 보세요. 적용 범위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의의를 먼저 보실까요? 아까 봐셨고 자 밑에 의의 끝에 왜냐하면 이런 제함자 이소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별도의 그 실질적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외관상 그 채무자 거라 보면 이제 집행관은 또 집행법원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당한 집행에 대해서 권리 침해를 받는 제함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단 그 제함자 이소에 대해서의 그 적용 범위는 그것이 금전 채권이든 비금전이든 마찬가지죠. 관계없고요. 가압류나 가처분의 경우도 예컨대 나의 소유권에 의해서 가압류 들어왔다. 그럴 때도 할 수 있고 또 임의경매에 들어올 경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재산권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제함자 이소는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본서의 집행 권한 자체의 집행력 배제에 관한 것은 이제 청구서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 자체를 불허가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때의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가압류 가처분 명령에 대한 집행도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무효인 가압류 결정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행 목적물을 샀어요.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우리가 그 집행 채권자, 즉 가압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해서 제가 소유권자다라는 걸 주장해서 그 가압류가 무효자가 아니냐. 그래서 무효인 가압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함자 이소를 통해서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그 금전 채권에 기초한 것이든 뭐 각종 인도라든지 뭐 자기라든지 그런 비금전 채권에 대한 것과 관계없이 어떤 재산권에 대한 것은 다 할 수 있다. 그죠? 또 특히 유치권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경매 대금 납입을 해서 우리가 인도 소송이 들어온 경우가 있을 때 그때 유치권자가 요 점유권에 기어서 이렇게 제함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집행 대상은 뭐 동산, 부동산 가리지 않고요. 특히 아까 그 일반 채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도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네, 것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03년 판례는 뭐냐면 우리가 집행 목적물에 대해서 대한 그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도 제함자 이소가 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어떤 거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이제 그런 말합니다. 판례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함자 이소의 이 원인은 소유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행 목적물에 대해서 내가 내가 소유권이 없더라도 그 물건을 내주거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면은 좋겠다. 즉 내놔 할 때 제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 된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행 목적물이 집행 채무자 소유에 속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무자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집행 채무자, 즉 채무자한테 내가 그 물건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내가 물건을 샀다 돈 주고 샀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그죠? 목적물에 대한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함자가 이렇게 양도를 못 받게 했을 때 그때도 그런 채권도 제함자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목적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도 할 수 있다. 또 나가서 등기 청구권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등기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할 때 채무자가 아닌 제함자 쪽에서 자기가 진정한 등기 청구권이 있다. 자기가 진정한 등기 청구권이 있다. 그런 귀속자로서 그 자기의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청구권에 대한 압류, 소유권 등기 청구권 같은 압류에 대해서 장애가 됐을 때 역시 제함자 이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추심 명령 같은 경우 금전 채권에 대한 추심 명령이 들어왔을 때 집행 채권자가 아닌 제함자가 자기가 진정한 채권자다라는 경우에 대해서 사실상 장애를 받았을 때 그 채권이 나에게 있다는 귀속했다는 주장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청구권,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담보권, 그러면 저당권 등 그 담보권 실행 경매의 경우에도 제함자 이소를 할 수 있고 강제관리 경우에도 제함자 이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파산됐을 때 만약에 채무자가 이제 파산하면요, 파산 관제인이 나서서 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현금화를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제함자 이소란 것은 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제3자 물건에 대해서 채무자가 파산됐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환치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함자 이소 대신에 그 환치권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환치권 행사한다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신청의 원인은 아까 뭐죠? 소유권이라는 거에 찾아본 경우가 있고요. 또 점유나 어떤 목적물의 인도나 양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보통 소양인도, 소유권이거나 양도나 인도의 전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먼저 따라서 이러한 것은 이제 당연히 이러한 그 소유권이 있다거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이러한 권리는 그런 압류나 그 가압류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압류 당시에 이미 제3자 거다라는 것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내 거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인도를 막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때 그 소유권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당연히 그 대표적으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집행을 막는 대표적인 것이죠. 다만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 이제 소유권 유보매, 어떤 그 소유권 유보매매, 렌트한다든지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소유권 유보매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인 렌트회사라든지 또 신탁 경우에는 그 신탁자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면요, 수탁자가 소유권자로서 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단순한 그 소유권 등기 청구권만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가 명의 신탁자, 명의 신탁자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소유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함자에서 즉 수탁자에 대해서 들어오는 이 소송에 대해서 명의 신탁자는 우리가 여기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하고 압류가 가압류를 알고서 산 사람, 즉 압류나 가압류의 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자는 선행하는 그 압류에 대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그 가압류가 반사회적 행위라든지 또 남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일 때는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그때는 그 제함자에서로서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90년의 판례가 하나 있죠. 따라서 우리가 만약 가압류 이렇게 무효인 가압류에 의해서 본압류가 되기 전에도 그 가압류 목적물을 산 사람은 나중에 그 가압류에 그 무효인 가압류에 터잡아서 집행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제함자에서로서 배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골자죠, 그죠? 또 이제 만약에 선행하는 가압류가 사망자를 상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망자를 상대로 했을 때는 처음부터 사망인 것을 알고 있을 때는 그 가압류는 무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압류를 소유권을 산 사람도 제함자이소에서 그 무효인 가압류 집행을 배제하는데 그 배제 방식이 제3자이소로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80년 판례고요. 또 우리가 이제 양도담보권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동산 같은 경우 이제 양도담보권에서 뭐 각종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채권자이면서 소유권자입니다. 따라서 점유 취득 관계없이 또 청산했냐 관계없이 제3자로 대외적으로 뭐죠? 소유권자로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물에 대해서 채무자에 해당하는 설정자의 그 일반 채권자가 이렇게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와도 그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에 의해서 제함자 이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자가 자주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자인데 그 공유자 1인에 대해서 그 지분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만약에 지분이 아니고 공유물 전부에 들어왔다. 그럴 때는 다른 공유자가 그 다른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는 제함자권이니까 제함자 이소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부부 공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때는 제함자 이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압류도 왔을 때 그때 남편이 빚이 있을 때 남편의 빚에 가지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 동산에 대해서. 그럴 때는 배우자가 이제 공유 지분 우선권뿐만 아니라 배우자한테 그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분 매수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보호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제함사유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 190쪽이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가
어떤 정당한 점유나 사용 권한이 있어서 그런 권리가 있는데 달라 그러면 그건 방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컨대 각종 점유권이나 사용권, 즉 내가 지상권자라든지 전세권자라든지 주권자라면요, 그거는 그 점유권에 기초한 인도를 집행하에 들어온다면 그 저지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기에 우리가 제함자의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제징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금 이제 점유 사용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뭐 그런 지상권자, 주권자가 경매 기간 중에는 사용 수익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신청을 할 필요는 없죠. 물론 강제 관리라면은 이제 그때는 사유가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또 나가서 이 점유권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유권자도 정당한 점유권이 있다면 채권자의 집행에 대해서 점유를 빼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점유했던 안 점유했던 그 점유자의 점유를 방해를 해오면은 그 점유권에 의해서 이 제함자의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점유로 인해서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라는 제함자의소의 태양과 딱 맞는 것이죠. 특히 그 유체동산 할 때 유치권자라든지 또 각종 점유권자들을 들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2번 보시면 지상권과 지역권 같이 제재권처럼 동산지권처럼 그 점유권을 수반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지상권에 의해서 또 동산지권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똑같이 대한민국의 임차권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점유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제한물권의 경우는 점유권에 의해서 제함자에서 할 수 없죠. 예컨대 우리가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저당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점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함자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 펼치시고 예외로 그 저당 목적물에 달려 있는 종물 또 공장 속에 있는 각종 동산 같은 거 기계들을 경매를 하면서 이제 빼가는 경우가 있겠죠. 본래 빼갈 때 그때는 저당권에 의해서 그 종물은 효력이 그죠 종물도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제함자에서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권리지권이 있고 동산지권이 있는데 동산지권은 점유를 해야 되고요. 권리지권은 점유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점유권은 아니지만 그러나 추심이라든지 전면이 들어오면요 선행하는 채권지권자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여기서 그 제함자의소를 권리지권자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등기권자로서 할 수 있냐 것인데 우리가 가등기권은 이제 우리가 예컨대 가등기를 해놨는데 그 가등기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그 설정자인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가 경매를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 강제 경매 신청 전에 가등기권자가 뭐예요? 어떤 청산 기한이나 절차를 걸쳐서 가등기 담보권에 대한 돈을 이제 청산금을 주고 줬을 때 그때 가등기권 담보권자로서 우리가 본등기 들어오기 전에 경매 들어왔었다면 이 본등기 전에라도 제함자의소로서 이것을 배제할 수 있다. 일단 장래 본등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처분금지 가처분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제가 그게 있는데요. 우리가 바보는 그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또 다른 채권자로부터 집행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내가 가처분을 했더라도 그 가처분만 가지고는 그 뒤에 들어오는 압류나 가압류에 대해서 제함자의소로서는 할 수 없고요. 나중에 그 가처분의 본안 승소를 받아야만이 그 뒤에 들어오는 가압류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실무상은 가처분 뒤에 들어오는 경매의 경우는 일단 우리가 그 가처분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본안판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이제 소재기는 당연히 우리가 집행이 들어왔을 때는 것이니까 집행이 들어오기 전에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 중에 할 수 있고요. 제함자의소를 제기했더라도 소송하는 중에 집행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막 진행해서 집행이 끝나버리면 그건 이제 소익이 없어서 각하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제 그럼 만약에 집행이 들어오기 전에 그 집행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함자의소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그 제함자의소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어떤 물건의 인도 집행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의 인도 집행을 할 때, 그 집행 대상에 대해서, 인도란 것은 이제 물건을 빼서 가면은 그것으로 그 집행이 종료되기 때문에, 제함자로서는, 집행의 우려, 즉, 집행원의 존재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함자의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은 일단 그 대금을 내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동산이라면 그 집행관이 받은 대금은 대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제함자 소유권에 대해서 팔렸어요. 그래서 집행관이 그 받은 대금은 결국에는 나중에 그 경매 대상 목적물인데 그 대금도 목적물인데 제함자의소에서 승소를 한 사람이 대상물에 해당하는 그 매각 대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 따라서 경매 절차가 끝나더라도 아직 그 경매 대금에 대한 배당 절차가 남아 있다면은 제함자의소로서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유지된다는 것이 이제 97년도 판례죠. 97년도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당사자라는 것은 이제 원고의 원고는 그 집행 목적물에 대해서 양도나 인도를, 소유권 양도,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됩니다. 따라서, 제함자라는 것은 그 집행권은 집행문의 채권자나 채무자,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이 아닌, 그야말로, 제함자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산관제, 채무자가 파산하면 이제 파산관제인이 들어오는데, 직무상, 채무자가 그 파산 재단이 아닌 자기 공유재산에 대해서, 예컨대, 이 개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집행 처분을 받았다든지, 또, 상속인이 그 한정 승인을 했는데, 자기 고유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들어왔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제함자의소를 그때 할 수 있다고 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고유죠, 고유. 공유. 다시 한번, 파산관제인이 직무상 채무자일 때, 파산재단이 아닌, 자기 공유가 아니고요, 고유 재산에 대해서, 집행 들어왔을 때를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함자의소에 대해서는, 제3자의 채권자도 채권 보전을 위해서, 채권자 대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송 대위는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신청이라든지 항고 같은 경우에는 대위할 수 없지만 이 소송은 다 뭐 청구의소 대위, 제함자의소 대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제함자의소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피고는 그 목적물에 대해서 집행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압류 채권자, 감리 채권자가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승계인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승계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피고를 만들어야 되니까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한해서 걔를 하겠죠. 따라서 만약에 잘 보시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집행 채권이 양도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양수인한테 집행문이 부여됩니다. 근데 이때는 집행문이 부여되기 전이라면은 일단은 양도인인 채권자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피고로 양수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집행문이 부여돼야 된다는 의미를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때는 이제 제함자에서는 뭐 집행기관이라든지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채권자를 피고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채권자가 양도했다 그러면 그때는 집행문을 부여받았을 때 해야 되는 것, 뭐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채무자가 그 집행 목적물의 귀속에 대해서 제함자의 권리 귀속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면 그 채권자와 채무자를 공동 피고로 넣어서 하는 통상 공동 소송할 수 있습니다. 자, 관할은 이제 쉽죠. 항상 그 집행법원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행법원이고요. 우리가 이제 대체 집행할 때의 경우에 제함자 이소를 했을 때 경우에는 그 대체 집행을 결정한 법원이 아니고 대체 집행을 실시한 목적물에 관할 법원이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소재죠. 그래서 또 이제 부동산 가압류라든지 채권 가압류에 대한 그 보전 처분에 대해서도 그 보전 처분을 한 법원이다. 그럼 만약에 그 항소심의 단계에서 그때 그 항소심에서 법원이 본안 관할로서 그 가압류 가처분을 했을 때 어떠합니까? 라는 것은 그렇지만 제함조에서는 그 항소심 법원이 아니고 제2심 법원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 제2심 법원을 관할을 해야 된다는 것들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그 유체동산에 대해서의 경우에는 그 집행관이 직접 실시한 곳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금법원에서 한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는 제함자 이소는 우리가 시금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금법원에 속해 있는 곳에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한다는 것들도 우리가 관할 특징에서 배웠습니다. 소의 제기는 일단 그 가압류 집행에 대한 그 제함자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가압류 법원에 하게 되겠지만 나중에 가압류에 의해서 본압류했다 혐의했다면 그때는 이 강제 혐의 배제로 하는 소송으로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또 제함자 이소를 하면서 우리가 반소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것인데, 그런데 지금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왔는데 지금 제3자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함자 이소를 하면서 그것이 할 수 있는데 그때 건데 그 소유권 취득을 한 것이 사실은 이제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행위 취소로서 반소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보시면 이제 지금 이렇게 이런 것도 2번 같은 것들은 너무 자세히 보시지 마시고요. 제가, 일단, 기본 강의 때 좀 충실히 보시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좀 깊습니다. 일단 제함자이소에서 소값은 집행 원원이 인정된 권리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다. 또 알 수 있고요. 도단지 소유권 같은 경우는 물권 가격을 하지만 점유권에 기하했을 때는 이제 보통 이게 그 3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가가 작아지죠. 네, 그냥 외우지 마세요. 2차 할 때 배웁니다. 이러면 이 본안 심리를 할 때 그 제함자이소 할 때 이신청에 대한 존부는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신청에 대한 존부의 문제지 그것이 뭐 집행이 맞게 했느냐 또 제함자 소유권이 진짜 많으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신청의 존부지 펼치고 보세요. 집행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봤듯이 제함자의 소에서 그 중간에 끝났을 때 소유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것이고요. 일단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나오죠. 그래서 심리의 결과 이제 이신청이 정당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함자의 소를 청구를 제함자한테 인용을 해줘야죠. 그래서 인용해주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그 강제 집행을 불허가 한다라는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제함자의 청구는 기각해서 패소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아래처럼 그 청구 인용의 판결 정본을 가져가서 이제 그 집행이 들어온 것을 풀어야죠. 그래서 집행기관에 제출해서 집행의 정지나 취소하는 건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49조 1호에 집행 취소 문서가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주문을 보면은 피고는 갑에 대해서 그 법원에 있는 판결 집행령의 정본에 의해서 별지기재 목록에 대한 집행을 불허하고 이때 이란 또 그 사이에 뭐죠? 집행 정지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집행 정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다시 또 5월 1일 날 다시 집행 정지를 인가해서 이 5월 2일부터 다시 또 집행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비용은 피고 부담을 하고 특히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시급해야 되니까 잠정 처분에 대해서 가집행을 붙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요구는 잠정 처분 신청이죠. 4번에 따라서 이 제함자 이소가 되게 돼도 우리가 이미 개시된 집행을 정지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46조, 47조라는 그 청구 이소와 마찬가지로 그 소송이 있을 때까지 잠정 처분으로서 정지라든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다만 다른 점은 그 끝에 우리가 취소까지 완전히 구할 수 있느냐 문제가 우리가 특히 우리가 제함자 이소와 청구 이소와 다른 개념이죠. 물론 이런 잠정 처분은 항상 모든 잠정 처분은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고요. 그죠? 따라서 이런 잠정 처분에 대해서 기각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때는 우리가 소송법 449조에 따라서 특별 항고로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 제함자 이소가 너무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험은 사실은 박스에 있는 정도, 이 정도만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죠? 일단 그래서 한 개 나오는 것이고, 제함자 이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예컨대,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할 수 없는 거 벌칙을 잘 보세요. 예컨대, 아까 부부 공유에 대해서 왜 남편 거에 대해서 하느냐, 내 거도 하느냐,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부부 공유에 대해서는 일단 압류를 허용하고요. 압류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부부 공유니까 2분의 1은 부인 거를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또 우선권도 있고요. 또 이제 거기에 이미 그 임차권과 지상권자도 점유권 맞습니다. 맞지만 경매를 할 때는 그 임차권자나 지상권자가 무슨 자기 점유권을 침해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됐죠? 따라서 3번처럼 똑같아요. 강제경매를 할 때 점유자 강제경매 한다고 점유자가 무슨 침해가 있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4번 펼쳐놓으시고 지금 보세요.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칠판을 보세요. 지금 A라는 사람이 이제 공장의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로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은 전시회를 했어요. 네, 그런데 요 A라는 사람에 대한 채권자가 누구예요? K1이라는 사람이 이 돈 받을 게 있어가지고 이것을 요 기계를 A가 가지고 있는 기계를 K1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했어요. 그죠? 그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소송을 이제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기계가 A 게 아니고 누구죠? B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죠? B가 자기 간접 점유권에 의해서 A한테 점유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는 A지만 간접 점유자인 B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안에서 B가 소유권 침해는 되지 않았지만 아직 소유권 넘어간 거 아니니까 B 입장이었을 때 그 간접 점유자도 내 점유권을 침해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렇게 점유 인도에 대한 것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함자 이소를 이제 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B가 원고가 되고 K1이 점유전 가처분권자가 피고가 돼서 제함자 이소를 물론 했는데 실상은 이제 이 제함자 이소가 부정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 있어요. 우리가 그럼 그 A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점유를 옮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유권에 침해가 없으니까 B에 대한 제함자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간접 점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4번처럼 간접 점유 사건 나왔다면요, 이거는 제함자에서 안 된다. 해서 볼까요? 그래서 유치동산에 대해서 직접 점유자를 피고를 해서 그 사람을 가처분 채무자로 해서 점유전 가처분 집행 물론 이제 직접 점유자를 가처분 채무자를 하고 가처분권자가 채권자가 돼서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그 간접 점유자가 하게 된 그 간접 점유자의 제함자에서는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건 우리가 점유라는 것은 그 점유에 대한 현상에 고정시키는 것만 가지고는 그죠? 그 점유를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A가 그래서 그것이 소유권이 침해된 것도 아니고 또 침해될 우려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나가서 간접 점유권 내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함자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인데
판례 잘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5번처럼 이미 경매 뒤에 이 경매 개시 결정 후에 그 압류 뒤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요, 그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때는 제함자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나가서 이제 6번에 아까 가처분을 한 다음에 경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가처분 다음에 경매 들어오면요, 이때 가처분권자는 그 뒤에 들어온 압류권자에게 제3자 이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 가처분권에 아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함자 이소는 할 수 없다. 다만 나중에 이제 이 경매는 중지가 되겠죠. 소송이 붙으니까. 그거 외에도 이제 제함자 이소가 되는 것은 주로 이제 소유권이 아니더라도 왼쪽에 전세권자도 내 전세권에 의해서 그 전세 기간 동안에 점유를 달라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인도명령에 대해서는 전세권자로서 배제할 수 있겠죠. 또 상속인도 자기 채무가 아니고 자기 재산이 아니고 자기 고유 재산에 대한 집행이 들어왔을 때도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물건의 인도 집행에 대해서는 특히 뭐라고요? 강제 집행 안 하더라도 강제 집행의 우려만 있더라도 제함자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시험에서 볼 때는 그 이제 박스에 있는 걸 보시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집행을 우리가 이 시험 공부하면서 이것을 마스터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시험에 필요한 점수에 우리가 상당한 점수를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거 문제집을 책을 보신 다음에 기본서를 항상 집행 공탁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서를 탄탄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보시는데 문제집도 좀 선정을 해서 적어도 너무 두껍지 않은 책으로 저희 사이트 하고 있지만 그런 걸 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포인트 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련 판례 우리가 쭉 봤었고요. 우리가 이제 그 판례 쭉 가서 다음 페이지에 108페이지에 대법원 판례 1982년 9월달 판례를 하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본 그런 얘기예요. 강제 집행, 즉 경매가 들어온 다음에 그 강제 집행 개시 후에 소유권을 샀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그 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때 채무용은 집행권원이죠. 집행권원의 집행력, 즉 압류를 배제할 수 없이 그 압류를 풀지 않고는 제함자 해소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집행에 대한 그 제함자 해소라는 것은 집행 목적물에 대해서 채무자 이외의 제함자가 소유권 기타 양도인들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 주장해서 집행을 배제를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위 원인이 되려면요, 항상 집행채권자, 즉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이미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소유권을 샀으니까 제3자로서는 그 집행채권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청구유소에서 그렇죠. 집행채권이 소멸됐으면 청구유소를 통해서 그 집행권, 판결문에 있는 그 채권액을 집행력을 배제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따라서 그 경매 개시 결정은 그렇게 잘하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하지 않는 동안에 단순히 변제만 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함자의소로서 배제를 할 수 없다라는 판례인데, 이 판례를 잘 보시고 이제 논리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압류가 된 뒤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A라는 사람의 이제 채무자 계획이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갑이라는 사람의 이제 경매가 들어왔어요. 여기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집행 권한을 가지고 들어왔겠죠. 그런데 이 뒤에 이 경매 개시 결정을 알고 B가 샀어요. 경매 목적물에 대한 제3 취득자가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러면 물론 제함칠자는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 B는 이 채권의 이 압류권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제3자 이소를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죠? 근데 이제 이 제함자 이소 하려면요. 우선 이 압류권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압류 뒤에 들어오는 소유권자는요. 이 압류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사연이 뭐냐면 사연이 사실은 이행 청구권에 대해서 A란 사람이 이 돈에 대해서 이 돈을 이게 약한데 이게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에 대해서 변제를 했다는 거예요. 변제를. 그러면 이 청구권에 대해서 이 청구권 안에 있는 이 집행권원이라는 과거의 채무용입니다. 이 집행권원에 있는 채무는 이미 소멸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채무가 소멸됐으니까 물론 원래는 A가 얘한테 맞서달라 해라 했는데 B가 이 채무가 소멸됐으니까 그죠? 이 권한이 없는 것에 의한 것이니까 나는 그죠? 이 집행을 불허가 해달라라는 사건이 된 거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례는 우리가 이 채무에 소멸됐더라도 외관상 이 압류된 게 있지 않느냐 그거죠. 그러면 압류 뒤에 들어오는 제함자는 그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앞서 봤듯이 이행 청구권에 대해서는 A라는 그죠? 채무자가 청구이소에서 이것을 부정시켜서 이걸 불허가 시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함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따라서 끝에 그렇게 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죠? 여기서 집행채권이 변제가 됐다는 사유만 가지고는 이 자기가 소유권을 그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함자에서로서 우리가 집행을 배제를 구할 수 없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가압류가 되는 걸 이번에 샀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제함채권자가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 가압채권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가압류 물건을 산 제함채권자가 물론 대의변제를 해서 그 피보전 채권이 소멸되면 우리가 그 제함채권자는 가압류 채권자의 관계에서도 이때는 소유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채권자가 집행을 해와요. 그러면 제함자로서는 제함자이소 그죠? 그래서 집행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 제함자 소유권이니까 이것은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요 두 가지에서 앞에 압류 사건, 뒤에 가압류 사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보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례를 잘 보시고 그 논지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109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97년도 판례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금전 채권에 대해서 집행의 불허에 대한 그 구하는 제함자이소가 될 수 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제함자이소라는 것은 그 모든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고 금전 채권에 기해서 압류나 추심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도 집행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가 진정한 채권 이속자로서 그 압류 등에 대한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해서 집행 채권자에 대해서 제함자 이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한마디로 그게 이제 그 아까 2번에 있는 이제 사례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예컨대 조합 사건인데 조합원 중에서 그 한 명인 채권자가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서 조합 채권에 대해서 집행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조합원 쪽에서 제함자로서 집행을 불허가를 구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조합은 이제 쭉 우리가 눈이 봐왔지만 조합은 그 조합원의 전원에 대한 그 합의적으로 되는 겁니다. 즉 따라서 어떤 공동조합 A, B, C 간의 조합, 즉 동업자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은 조합원 전원한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조합체로서 계약으로 만들었어요. 동업자로서 이제 동업자 조합으로서 투자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조합을.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조합의 사업을 할 때나 또 자기가 채무를 질 때 마찬가지로 이 조합 전체로서 채무를 지고 조합 전체로서 채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은 따라서 그 중에 일방이 A1한테 이 A2와 A1끼리 개인적인 채권 채무 가지고 조합 전체에 대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A3가 이것을 제거할 수 방해를 이유로 해서 불허가 구할 수도 있다. 볼까요? 조합의 채권은 109페이지입니다. 조합원 전원에 대해서 합의적으로 기록되는 것이고 특별 사정 없는 한 조합원 중에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해서 출자 지분에 대한 다른 겨부를 청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조합원 중에서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 채무자라 해서 예컨대 출자 지분을 안 주니까 그 조합의 채권에 대해서 조합 전체의 채권으로 집행을 한 거죠. 그럴 때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그 제함자로서 불허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죠. 일종의 만약에 A1 이렇게 1억씩 전부 다 1억씩 출자를 했어요. 1억 출자했습니다. A1, A2, A3예요. 그런데 이때 사실은 A와 A2 사이에 개인적인 채권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A1하고 A2 사이에 그래서 지금 A2라는 사람이 채무가 9천만 원 빚이 있어요. 그러면 A1이 A2한테 너 탈퇴하라. 탈퇴하고 돈 줘. 이렇게 했을 때 그 탈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 A1이라는 사람이 B한테 그죠? B한테 9천만 원 받았겠으니까 이 조합 뭐죠? 예컨대 무슨 조합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합 자체에 대해서 A1이 9천만 원 달라는 소송을 한 거죠. 그럴 때 다른 조합원이 이건 조합 전체에 대한 재산에 대한 그죠? 손해를 원치니까 우리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함자에서서 이것은 안 된다. 집행할 수 없다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이제 보통 채권의 집행에 대한 불허가로서 제함에서 할 수 있다는 판례고요. 채권도 할 수 있구나. 제함자에서 의소를 이렇게 아시고 조합에 대한 것들이 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크게 뭐 깊이까지 보실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 집행법 판례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왜 그러냐면 사실 그 판례 전문을 다 봐야지 우리가 이해될 정도로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수험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간략한 교재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반복돼 나오는 지문을 잡으면 제가 볼 때는 뭐 90점 정도까지는 여건이 맞을 수 있는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이제 거의 뭐 총론 파트에서 끝났고, 이제 보통 집행 준비 단계로서 명시 절차는 이제 다음